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북주의 멸망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북제를 멸망시키고 거대 제국의 황제가 된 무제는 선정을 베풉니다. 과거 북위의 태무제 탁발도가 북량을 멸망시킨 후에 그곳 백성들을 수도 평성으로 끌고 와서 가축을 기르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노가다를 하는 호구를 자포라고 하는데, 자포, 북제의 고씨들도 이 자포를 그대로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제는 북제를 멸망시킨 후에 자포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서민으로 격상시켜 줍니다. 이로부터 자포는 사라집니다. 한편 남쪽의 진나라, 즉 남진의 황제 진선제는 북주가 북제를 멸망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북벌을 일으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북제를 멸망시킨 북주가 어수선할 것이고 이 집의 백성들도 완전히 무제에게 충성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틈을 노리려고 한 것이죠. 진선제는 오명철을 총대장으로 삼고 군대를 출진시킵니다. 오명철은 북주의 장수 양사원을 격파하는 등 처음엔 승승장구합니다. 그는 더 북상하여 서주 팽성을 포위하는데 이때 맹장 소마가의 말을 듣지 않다가 대패합니다. 이 패배로 오명철은 포로로 잡히는 수모를 겪습니다. 남진은 북주의 틈을 노린 것까진 좋았는데 전쟁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죠. 이에 관한 이야기는 예전 남진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남진을 물리친 무제의 시선은 이제 북방의 돌궐로 향합니다. 그동안 북주와 북제가 서로 싸울 때는 두 나라가 어쩔 수 없이 돌궐의 눈치를 보기도 했고 조공도 바쳤었거든요. 돌궐도 이런 두 나라를 깔보면서 아버지처럼 행세하고 그랬는데 무제가 북제를 멸망시킨 지금에는 상황이 다르죠. 무제는 더 강력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까불었던 돌궐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고 출진합니다. 근데 호사다마라고 행군하던 무제가 덜컥 병에 걸립니다. 할 수 없이 모든 군대에 철군 명령을 내리고 다시 장안으로 돌아옵니다. 무제는 장안에 도착한 그날 저녁에 죽어버립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6살인데 아직은 한창 일할 젊은 나이죠. 북제를 멸망시키고 1년 만에 죽은 것인데 정말 황당하죠. 아마 무제도 자기가 이렇게 빨리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명군이었던 그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북주의 운명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게 됩니다. 지난 편 말씀드린 대로 후계자인 우문빈이 황제의 제목이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우문빈이 황제에 오르는데 이 사람이 북주의 선제입니다. 당시 남진의 황제도 선제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우문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참고로 우문빈이 인터넷에는 우문윤으로 나올 겁니다. 우문빈의 한자가 예쁠빈 또는 예쁠윤이기 때문에 빈도 맞고 윤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치통감을 번역한 권중달 교수님은 우문빈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권중달 교수님의 책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우문빈이라고 호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권중달 교수님이 여러 인물들을 표기할 때 인터넷과는 다를 때가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소마가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는 소마하라고 되어 있는데 권중달 교수님은 소마가라고 호칭합니다. 소마가의 가라는 단어도 꾸짖을 가도 되고 꾸짖을 하도 되기 때문에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권중달 교수님의 표기를 따르기 때문에 소마가라고 호칭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문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옛날에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맞았던 자국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죽은 아버지를 향해 죽는 것이 늦었다 라는 기절초풍할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더 빨리 죽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는 당시 명망이 높은 숙부 우문헌을 꺼렸기 때문에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우문헌에게 입궁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무사들에게 그를 죽이도록 합니다. 우문헌은 죽을 때 연로하신 어머니를 걱정하고 죽습니다. 황제 우문빈은 아버지 무제가 제정한 법이 너무 엄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폐기해버리고 자주 사면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지고 법을 범하는 것을 우습게 여겼다고 합니다. 음란하고 사치한 백성들은 누가 자기에게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내 멋대로 살 거니까 간섭하지도 말고 잔소리도 하지 마. 뭐 그런 거죠. 이러니까 국가의 기강을 말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나중에 우문빈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새로운 법을 제정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 극단적으로 잔혹한 형벌을 시행합니다. 누가 조금의 잘못만 있어도 번번이 죽여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이 사람은 참 중간이 없죠. 또 그는 노래와 음악을 지나치게 즐기고 밤낮 노는데 절제가 없었습니다. 또 여자를 밝혀서 후궁의 미녀들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황제가 비록 노는 것을 좋아하고 여자를 가까이 할지라도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문빈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신하들은 노는데 바쁜 황제를 만날 수가 없어서 환관을 통해 이를 상주할 뿐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문빈은 새로운 관직도 많이 설치했는데 이런 관직들이 하도 많아서 이로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관직을 많이 설치하면 당연히 재정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당시 서주 총관은 왕괴였는데 이 사람이 무죄가 살아있을 때 태자의 폐립을 여러 번 건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왕괴는 술 취한 척하고 무죄의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멋진 늙은이의 후사가 약한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여기서 멋진 늙은이는 무죄를 뜻하고 후사는 우문빈을 말하는 것이죠. 즉 아버지는 훌륭한 황제지만 그 아들이 시원찮다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감히 황제의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늙은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무죄가 늙은 편도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왕괴는 이처럼 대범하게 행동함으로써 태자 우문빈의 심각성을 무죄에게 각인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황제가 된 우문빈은 왕괴의 이런 과거 행적을 알게 됩니다. 살려둘 수 없겠죠. 우문빈은 사람을 보내서 왕괴를 죽입니다. 그 후에 그는 아들 우문천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태상황으로 물러납니다. 본인의 공식 명칭은 천온 황제로 정합니다. 자, 새롭게 황제에 오른 우문천이 주나라 정제, 즉 주정제가 됩니다. 역사를 보면 황제가 일찍 아들에게 양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명군이 그렇게 하는 것과 암군이 그렇게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군이 양위하는 것은 후계자의 권위를 탄탄히 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책략이고 암군이 양위하는 것은 그저 놀기 위해서입니다. 우문빈이 아들에게 양위한 것은 당연히 놀기 위해서죠. 그는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면류관의 줄을 24개로 늘리고 각종 수레와 의복을 황제 때보다 2배로 늘립니다. 자, 보이시는 이 이미지가 황제들이 쓰는 면류관이잖아요. 대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줄들이 있죠. 이것이 황제는 12개거든요. 공식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문빈은 태상황으로 물러나서 자기의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줄을 24개로 늘린 것이죠. 그만큼 신하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그는 신하들이 마음에 안 들면 수시로 회초리를 쳤는데 한 번 때릴 때마다 기본이 120대였고 그 다음 단계가 240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 12대가 아니라 120대, 24대가 아니라 240대라고 합니다. 240대. 엄청나죠? 총애하는 황후나 후궁들도 이 회초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우문빈이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자 주변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주가 안에서는 우문빈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만 밖에서는 활발히 정복 사업을 펼칩니다. 위효관, 우문양, 양사원 등의 숙장들이 남진을 공격합니다. 이때 남진도 경험 많은 장수들을 보내서 나름 대항을 합니다. 자, 보시면 임충, 소마가, 번이 이런 장수들을 보내거든요. 그러나 이제 국력 차이가 심해서 북주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위효관이 수양을 함락시키고 우문양은 황성을, 양사원은 광릉을 함락시킵니다. 자, 이렇게 차례로 함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곽주까지 뽑아버립니다. 이 외에도 회남의 여러 곳을 함락하여 장강 이남은 모두 북주의 손에 떨어집니다. 자, 여기 이 전투에 참여한 우문양은 태상황 우문빈의 사촌형이었는데 이 사람의 며느리 울지씨가 미녀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울지씨가 어떤 일로 우문빈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문빈이 미녀를 보고 그냥 있을 리 없죠. 그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제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자 사촌형 우문양은 전쟁터에서 돌아오다가 자기 며느리와 우문빈 간의 추문을 접합니다. 이에 분노한 우문양은 은밀히 반란을 일으키기로 합니다. 근데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총대장 위효관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오발을 접한 위효관은 남몰래 대비를 갖춥니다.
우문양은 이것도 모르고 위효관을 쳤다가 반격을 당하고 달아납니다. 위효관은 추격하여 우문양의 목을 베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우문양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우문비는 그 즉시 울지씨를 자신의 귀비로 삼습니다. 첩으로 삼은 거죠. 그 후에 우문비는 황후를 5명으로 세웁니다. 보통 황후는 1명인데 그것으로 만족을 못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뺏은 울지씨를 비롯한 여러 총비들을 황후로 올립니다. 원래 정식 황후는 양견의 딸인 양후였죠. 여기 보이시는 양후. 그녀는 성품이 유순하고 질투를 하지 않아서 나머지 4명의 황후들이 그녀를 우러러 보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품이 훌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인 우문비는 그런 그녀를 싫어하고 답답해합니다. 원래 천박한 사람은 인품이 고든 사람을 꺼리게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그 앞에서 말도 함부로 못해. 제대로 설치지도 못해. 영 숨막히거든요. 자기랑 같이 천박하게 놀아야 제맛인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문비는 곧잘 그녀를 책망하고 모욕을 줍니다. 양후는 남편에게 박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씨나 행동에 여유가 넘치고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우문빈이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닌 거죠. 아마 우문빈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이거 강적인데? 이에 우문빈은 화가 나서 양후에게 자결을 명령했는데 그녀의 어머니 독고씨가 대신 땅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구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문빈은 양후의 아버지 양견의 명성이 점차 커지자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견을 불렀는데 의외로 양견이 자기 앞에서 침착하게 행동하자 죽일 계획을 멈춥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날뛰던 우문빈도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그는 자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고 평소 신임하던 신하 유방을 불러서 후사를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병이 더 깊어져서 벙어리가 되어버리자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유방은 양견에게 후견인의 자리를 양보하고 그가 우문빈의 병간호를 하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황제가 뒷일을 맡기는 사람은 황제의 유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권력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유방이 이를 양견에게 양보함으로써 양견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우문비는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유언을 남길 수가 없죠. 어쨌거나 우문비는 결국 병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21살의 나이로 죽었는데 아버지보다 더 일찍 죽은 셈입니다. 유언을 받지 못한 유방은 거짓으로 조서를 만들어서 양견에게 총지 중의 병마사, 즉 안팎의 모든 군대를 총괄하는 막강한 군사권을 줍니다.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서명을 했는데 이것이 거짓 조서임을 눈치챈 안자이라는 신하는 목숨을 버릴지언정 서명을 못한다고 버팁니다. 양견이 옥새와 부절을 달라고 요구하자 안자이는 천자의 물건을 왜 당신이 요구하냐면서 호통을 칩니다. 이에 분노한 양견이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그의 덕망이 높았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지방으로 내칩니다. 양견이 안자이를 살려준 것은 시작부터 덕망이 있는 사람을 죽이면 일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당시 각 신하들마다 의견과 추구하는 것이 제각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덕림이라는 신하가 양견에게 승상에 올라 그 권위로 사람들의 마음을 눌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에 양견은 승상부를 만들고 스스로 승상이 되어 조정을 통제합니다. 고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고경, 그는 민첩하고 책량이 많았습니다. 양견은 그를 불러 승상부의 관리로 임명하고 측근으로 삼습니다. 자, 이 고경은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양견은 우문빈의 가혹한 정치를 쇄신하고 몸소 근검절약하면서 모범을 보입니다. 이런 그에게 아내 독고씨가 지금은 호랑이의 등에 타고 있는 형세이므로 내려올 수 없으니 명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관용어 중에 호랑이의 등에 탔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권력을 쥐었다는 뜻입니다. 호랑이의 등에서 내려오면 되려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하듯이 권력도 내려놓는 순간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고씨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당신 권력을 절대 내려놓지 마. 끝까지 고하는 거야. 양견이 점차 권력을 잠식해 가자 울지형이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울지형은 과거 우문태 밑에서 양나라의 촉지방을 공격하여 평정한 군공이 높은 베테랑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상주 총관으로 하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켜 관리들과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설득하자 많은 무리들이 가담합니다. 울지형의 거병 소식에 하북과 산동의 대부분의 주들이 가담을 했는데 그 무리가 수십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밖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양견을 죽이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황족 우문초가 양견의 야심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우문초, 양견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문초는 속마음을 숨기고 양견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우문초는 침실 뒤에 무사들을 매복시키고 있었고 양견 곁에는 양홍과 원주 두 장수만 호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용감해서 양견의 신복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술자리가 무르익자 우문초가 직접 칼로 오이를 깎아서 양견에게 내줍니다. 그러면서 칼로 양견을 찌르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 이 분위기가 이상함을 눈치챈 원주가 양견에게 공사가 다 망하니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권합니다. 원주가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난 우문초가 그를 크게 꾸짖습니다. 내가 승상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이토록 무례한가? 한마디로 어르신들이 말씀을 나누는데 무사 따위가 끼어드는 게 건방지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원주는 주눅이 들지 않고 오히려 칼을 빼들고 양견을 호위합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낀 우문초는 원주를 타이르고 달랩니다. 어허, 이 사람, 내가 어찌 못된 마음을 먹었겠는가? 왜 이리 의심을 하는가? 우문초는 거짓으로 욱욱 토하는 척하면서 방을 잠시 나가려고 합니다. 그 의도는 나가서 매복한 군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수상히 여긴 원주가 그를 억지로 자리에 앉힙니다. 이에 우문초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이런 그를 또 원주가 자리에 앉히는 등 실랑이가 여러 번 발생합니다. 방 뒤에 매복한 군사들의 인기척을 느낀 원주가 큰 소리로 양견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양견도 급히 일어나 우문초의 집을 빠져나갑니다. 우문초도 섣불리 군사들을 발동 못하는 것이 자칫하다간 자기가 원주의 칼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문초가 다시 양견을 쫓아갔는데 원주가 또 가로막아 버립니다. 결국 양견을 놓친 우문초는 분통을 터뜨리지만 버스는 이미 지나갔죠. 우문초의 속내를 알게 된 양견은 장애물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는 우문초가 반란을 모의했다는 무고를 하고 우문초와 그 아들들을 죄다 죽여버립니다. 한편 밖에서 반란을 일으킨 울지형은 부척에서 강을 사이에 두고 위효강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부척은 낙양에서 황하를 건너 동북쪽으로 90여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자, 낙양이 여기 있으면 황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부척은 여기에 있거든요. 당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진한 장수들은 서로를 울지형과 내통한다고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덕림이 양견에게 신복 중에 지략 있는 자를 파견하여 각 장수들의 진실과 거짓을 밝히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장수들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 말에 양견은 누구를 보낼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보경이 자원하자 기뻐하며 그를 보냅니다. 보경은 전장에 도착하여 위효강과 함께 울지형을 공격하여 격파해버립니다. 패배한 울지형은 업으로 도주하여 성을 지키는데 위효관이 업을 포위합니다. 결국 대세가 기울었음을 알게 된 울지형은 화살을 집어던지고 양견에게 온갖 쌍욕을 퍼붓고 자살합니다. 위효관은 성을 함락시키고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한 채로 구덩이에 파묻어 버립니다. 반란에 가담한 죄를 혹독하게 물은 것입니다. 위효관은 울지형에게 동조한 나머지 반란 세력들도 전부 평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기록을 보면 병사들이 처음엔 위효관의 전략과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나중에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또 문학과 역사에도 뛰어났고 친족들과도 화목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문무를 겸비한 명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란이 평정되자 양견은 왕으로 오르고 구석을 받습니다. 이제 그의 행보는 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신하들은 그에게 황제 자리에 오를 것을 권합니다. 양견은 북주의 마지막 황제인 정제 우문천을 패하고 스스로 황제에 오르고 수나라를 세웁니다. 이때가 581년입니다. 황제에 오른 양견을 수나라 문제, 즉 수문제라고 부릅니다. 자, 수문제.
북주의 마지막 황제 정제가 보통 양견의 손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손자가 아닙니다. 우문빈이 세운 5명의 황후 중에 주씨가 있었는데 이 주씨와 우문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정제입니다. 그렇게 수문제와는 관련이 없죠. 양견으로 인해서 북주는 24년 만에 멸망하고 맙니다. 진짜 허무하죠? 북주가 북제를 멸망시키고 이제 전성기를 타나 싶었는데 북제 멸망 후에 고작 4년 만에 망해버리네요. 원래 잘 나갈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때인데 북주는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그냥 훅 가버렸습니다. 갑툭튀한 양견은 북주를 힘 안 들이고 줍줍한 셈입니다. 완전 날로 먹었다는 표현도 과한 표현이 아니죠. 그가 이렇게 쉽게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양충의 후광이 컸습니다. 양충은 과거 이주영과 그 친족 이주씨들 밑에서 활동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우문태가 북주를 건국하는데 힘을 보탠 대신이 됩니다. 그 공으로 양충은 수공에 임명되고 그가 죽자 아들 양견이 수공을 이어받거든요. 가문의 명망으로 인해 양견의 딸이 황제에 시집을 가면서 그는 외척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운 좋게 북주의 황제가 일찍 죽음으로써 외척인 양견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별놈되리라고 양견 앞에서는 그냥 문이 스스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양견을 이제부터 수문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수문제의 딸인 양후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승상이 되어 권력을 잡자 어린 황제를 대신하여 정치를 잘 해줄 것이라고 보고 매우 기뻐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분노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급기야 아버지가 선양을 받아 황제에 오르자 양후는 울분과 탄식을 쏟아냅니다. 딸이 저렇게 나오자 수문제도 심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는 양후를 낙평공주로 책봉하면서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양후가 그것을 완강히 거부해버립니다. 이것을 보면 양후는 진심으로 남편의 국가인 북주에 애정을 가진 인물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물 같은 이런 여자를 못 알아본 우문빈이 바보인 거죠. 수문제에게 양위를 한 정제는 당연히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고작 8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양위한 황제들의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지 않죠. 나이가 어린 이 아이는 황제였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보경을 비롯한 신하들이 북주의 황족인 우문씨들을 모조리 죽일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이덕님은 이런 조치에 반대합니다. 그는 수문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지혜를 많이 빌려준 측근이었거든요. 그러함에도 수문제는 이덕님에게 그대는 서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무시해버립니다. 수문제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한때는 자기의 주군이었던 우문씨들을 모두 학살해버립니다. 이렇게 하여 우문태의 자손들은 북제의 고씨들을 도륙한 지 4년 만에 똑같이 도륙당합니다. 재밌는 것은 우문씨들을 도륙한 수문제의 후손들도 38년 뒤에 똑같이 도륙당한다는 겁니다. 한번 잔혹해진 역사는 이렇게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덕님은 우문씨들의 학살을 반대한 것 때문에 수문제에게 찍혀서 찬밥 신세가 됩니다. 자, 이제 북주가 망한 이유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북주는 무제 우문홍이 너무 일찍 죽은 것이 치명타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그 아들들이 전부 시원찮았습니다. 그로 인해 어리석은 태자 우문빈이 패태자가 되지 않고 황제에 올랐는데 이것이 또 비극이 됩니다. 무제는 살아있었을 때 어리석은 태자 우문빈을 훌륭하게 키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엄하게 책망도 하고 때때로 여러 일들도 맡기면서 아들을 성장시키려고 했었죠. 그러나 근본 바탕이 안 되는 사람이 바뀌고 성장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의 영향 밖에 있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역사를 보면 아버지는 명군인데 그 아들이 암군이어서 국가를 망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무제처럼 자식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황제도 있었으나 거의 실패로 돌아갔었죠. 교육이라는 것이 받아들인 사람의 자질이 뛰어나면 성공할 수 있지만 자질이 부족한 사람에게 교육이라는 것은 잔가지와 잎사귀의 변화에만 그칠 뿐입니다. 즉 근본 뿌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우문빈이 그러한 면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근본 자질이 좋은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로또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비록 망난이었지만 우문빈이라도 오래 살았다면 북주가 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일찍 죽고 어린 아들이 황제에 오름으로써 기회를 탄 양견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오늘로써 길고 길었던 56국 시대와 남북조 시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전 영상들을 못 보신 분들은 아직 남쪽 진나라가 남아있는데 끝내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남진 영상에서 수나라가 남진을 멸망시키고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이 사실상 남북조 시대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앞으로는 수나라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요. 그 전에 예전에 몇몇 분들이 요청하신 컨텐츠를 먼저 소화하고 수나라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듯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이 56국 시대와 남북조 시대에 활약했던 명장들이나 책사들이나 정치가들을 삼국지 게임처럼 그 능력치 순위를 매겨달라고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국지에서는 무력에서는 요포가 100으로 무력 1등이잖아요. 지략에서는 제갈량이 100으로 1등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주제로 다음 주부터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장들 순위, 맹장들 순위, 책사들 순위 이렇게 매겨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듯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엔 별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